저는 평소에 녹공기 있는 괴담 나이보다 스릴러 나이트라는 다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매일 밤 정해질 시간에 한 번씩 괴담회를 진행하는 특이한 곳이었죠. 손님들은 그 괴담을 듣고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야기에 푹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에서 일을 마친 후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 손님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차분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괴담을 마친 후 그의 자리에 다나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묻자 남성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실은 저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설가입니다. 라고 말했죠. 어떤 종류의 소설을 쓰시나요? 제가 또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엔 공포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궁금해서 손번 와봤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조금 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보통 그런 괴이한 체험을 하시나?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이상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작품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책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쇄도 들어오면서 마침내 제 운명이 바뀌는 것 같았죠. 그는 잠시 고개를 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씁쓸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그 낡은 아파트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수많은 집을 알아본 끝에 도쿄의 도시마고시 이나마치에 있는 신축 건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정말 괜찮았어요. 1층에 일구만 비어 있었고 월세도 매우 저렴했죠. 그래서 바로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후 그는 집이 매우 깨끗하고 시설도 최신식이어서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사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거실이 있었고 그 옆에 침실을 두었어요. 그런데 거실과 침실의 경계 부분, 벽이 움푹 파여 있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파인 공간을 모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거기에 선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선반을 설치하며 그 공간이 딱 맞아서 여러 소품들을 놓기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 몇일 뒤부터 그 집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 선반 근처에서 갑자기 팍 하고 빛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빛이 난 거죠. 어다, 지금 뭐가 빛났었지? 라고 생각하며 선반을 살펴봤지만 선반 위에는 전혀 그런 전기 제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남성은 그날 밤 그 빛을 2번 더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이 나더니 그 후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반 주위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 옆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그 당시의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근소, 밤마다 그 빛은 점점 더 자주 보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선반 주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 전체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단호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그 후에도 그 빛과 기운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저는 그 남성의 표정에서 더 이상 모순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 집에서 떠날 수 없다는 듯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성은 그 빛을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더 자주 느껴졌지만 그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무시하려 했죠. 대부분 사람이라면 그 정도면 불안감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그 남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빛도 그냥 먼지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빛은 더욱 이상해지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남성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고 그때 아파트 근처에서 오래된 빛반짐을 발견했습니다. 바겔은 아마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여먹을 해왔을 법한 오래된 밥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니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이 좋았기에 그는 금소로 자주 그 가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매우 수다스러워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라. 바로 앞에 새 아파트가 생겼잖아. 거기에 살고 있죠?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1층에 살고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거기 1층에 살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에 남성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아파트는 원래 50년 가까이 공터였어요. 그 땅은 예전에는 철거된 장소였죠.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왔습니다. 그 땅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 하요. 남성은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 그는 금이 일에 대해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소, 그는 금이 일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의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둘은 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남성은 문득 선반 근처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자기도 우리 집에 몇 번 와본 적 있지? 그때 선반 근처에서 빛이 나오는 걸 봤어. 그는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빛나는 거였지? 여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내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네 집에 갔을 때 있었어. 그때 선반 옆을 지나가는데 맨쪽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 남성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남성은 갑자기 모든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 그 신경 쓰이던 기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빛이 그저 전기 제품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존재의 표시였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그 순간만큼은 집 안의 공기마저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금소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이제 그 빛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밤마다 들리는 신음소리나 벽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성은 결국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선 더 이상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빛과 소리들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상한 경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근후에도 그 기층 그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 기층 단순한 이상 환상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성은 그 빛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강렬하고 눈을 멀게 할 만큼 번쩍였고, 이번에는 그 빛의 근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선반 위 두 번째 칸, 그 좁은 공간에서 여자의 얼굴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거의 새파랗게 청백했고, 그 표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눈은 다 감겨 있었지만 입술만이 떨리며 움켜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빛은 다시 한번 번쩍였고, 그때마다 여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그저 천백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만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을 통해 그는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실업 나는 그 입의 움직임이 그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금소,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것인지 빛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친은 그 이야기를 자꾸 꺼내려고 했지만 마치 무엇인가나 망설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것을 남자에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소 여자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나도 집에 왔을 때 선반 옆에서 빛이 보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선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왼쪽에서 눈부시게 빛이 번쩍였어. 그녀의 말에 남성은 갑자기 뒷단집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파트, 원래는 철거된 땅이었어요. 나는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PC를 켜고 집 주소와 함께 그 땅에 대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있는 땅은 제국은행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은행 사건은 1948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전쟁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자 한 남자가 제국은행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원들에게 위험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예방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행원들은 그 말을 믿고 약을 복용했지만 사실 그 약은 청산화합물이었고 그 결과 12명의 은행원이 한꺼번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그 땅에 얽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그 정보를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그는 몸이 떨리며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사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는 여자친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목을 옆으로 꺾으면서 말했습니다. 싫어.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고 남성은 그 모습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급히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져 갔고 결국 두 사람은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아파트의 임대료가 처음부터 매우 저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이사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였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는 값이 비쌀 텐데 이 아파트의 임대료는 몰라올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보통 그런 아파트에는 예전 주민들이 죽었다거나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면 가격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임대료가 저렴했던 것입니다. 도쿄에서도 1등지대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었고, 그런 곳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남성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그 땅이 무언가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철거가 진행되었고, 그동안 여러 번 건물을 짓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사에 관련된 업자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자신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얽힌 미스터리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업자들이 그 땅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이상한 일들은 마치 이 아파트의 건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추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일상에서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았고, 많은 이들이 별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무서운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몰라며 그가 도쿄에서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니? 라고 묻자 그는 나 지금 괴담 바라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엄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그녀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홋카이도에서 아주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은 2세에서 4세 아이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열던 시기에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어린이집이 새로 세워졌고 그곳은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맡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크고 멋졌으며 운동장도 딸려 있었고 시설도 매우 좋았습니다. 도노들 입장에서 보면 4살까지는 엄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이후에는 옆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어린이집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매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자주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어린이집이 재혼하고 약 10년 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그날 저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6시 반을 넘은 시간이었고, 역 어린이집에서는 거리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던 아이들이 몇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선생님들은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20대의 젊은 선생님, 기이코 선생님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래짠 선생님이라는 연로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지만, 그날의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이코 선생님과 미래짠 선생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으나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짠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보며 기이코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갔고, 아이들은 마치 없던 소리를 들은 듯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던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이집 내부의 벽을 따라 발자국이 걸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선생님들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공기에는 뭔가 기이한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네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젊은 기이코 선생님은 예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의 뒷정리로 바쁜 상태였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대부분의 일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 순찰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9월 초였기 때문에 홋카이도에서 해가 지는 시간이 빠르다. 이미 근처는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사용한 공과 여러 장난감들을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던 기이코 선생님은 어느 순간 운동장 주위에 모여 있던 철책 근처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문득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철책 너머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학생 2명이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바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 너희 무슨 일이니? 이 근처에 사니? 그러나 두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릴 적 이 어린이집에 다녔던 졸업생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닮아있지 않아서 자매일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어딘가 불편한 조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오래된 오도의 스치마을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너무 큰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외출할 때 신는 듯한 발이 큰 신발이었습니다. 그때 기이코 선생님은 조금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너희도 어두워지니까 어서 돌아가라 고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코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상한 복장이 잠시 정신이 팔리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떠올려지자 갑자기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그들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은 보통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흰자위 부분이 전혀 없이 그들의 눈은 전부 검은색으로 마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어두웠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뭐지? 이 아이들은 도대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뒤를 돌리려 했고 철책 너머로 보였던 아이들 둘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은 이미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2에서 3초 만에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철책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높이가 2m 정도나 되는 철책을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코 선생님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린이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입구는 계단이 아닌 램토가 있었고 그 램토 위쪽에서 7살쯤 되는 여자아이 하나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이코 선생님이 이 상황이 심각성을 깨달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큰일이다. 기이코 선생님은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20m 정도 되는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며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도달하자마자 손을 뒤로 돌려 양쪽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기이코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길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그 아이들이 양쪽에서 힘껏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말이죠. 잠깐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기이코 선생님은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의 안쪽에서 니네짱 선생님과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 그들은 동시에 말하며 그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코 선생님은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실체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들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니네 선생님, 빨리요. 기이코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니네짱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문을 열기 위해 엄청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겨우 어른 2명은 미리 문을 닫고 안내 자물쇠를 재빨리 잠갔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들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까맣던 곳에서 변해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돌빛처럼 어둠 속에서 번쩍거리고 있었고 그 노란 눈빛만이 유리창을 통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은 어느새 해가 진 곳인지 어두컴컴해졌고 그 아이들의 눈만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다가왔습니다. 으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기명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세요. 기이코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몸을 부비쳤습니다. 유리가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선생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램프 옆에서 이화찬이 교사인 미네짱 선생님이 다가와 미쳤습니다. 이쪽은 이제 큰일 났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 말에 기이코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이 아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유리문 밖에 서서 그들과 함께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머리가 술만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세요. 기이코 선생님은 단절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기이코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이 근처에 살지 않니?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이제 이 상황이 정말 큰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기이코 선생님은 결단을 내리며 유리문을 열어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리문 너머에 있던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이를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끝이 없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 순간 기이코 선생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급히 유리문을 열어 아이들을 양연해 데리고 보험문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린이집을 빠져나와 우리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 아이들의 이상한 눈빛과 행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향해 뛰어가던 도중 기이코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깥으로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그때 입구리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들들들. 소리가 점점 커지며 기이코 선생님과 아이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라타니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온 그들은 무라카미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전혀 정상적인 표정이 아니었고 그들은 마치 그 아이들과 같은 이상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기이코 선생님은 여전히 이 불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안전한 장소로 피할 준비를 하고 이 상황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조용히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보고서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이빨은 다다다 떨리는 소리를 내밀어 요거 하나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포 속에서 이미 오름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이제는 울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고 선생님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때 보였던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그녀의 직감으로 바로 6개의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강렬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우야, 엑 선생님은 그 눈을 보고 직감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있던 기이코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사실 그날 낮에 강변 근처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근처의 풀숲에서 야생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와, 여우다. 그 순간 기이코 선생님은 갑자기 땅에서 돌을 주워 여우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은 정확히 여우의 뒤에 명중했습니다. 여우는 끼마늘 소리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기이코 선생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야생 여우가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기생충은 물가 근처에서 쉽게 감염될 수 있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나자 어둠 속에서 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이코 선생님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근처의 신사에 들러 그 일을 신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신관은 평소에도 여우나 너구리와 같은 동물이 사람을 숨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이코 선생님은 신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풀 수 없었습니다. 기이코 선생님은 근속 다시 그 여우를 봤던 강변으로 가서 그 풀숲에 합장을 하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여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일을 소개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보관에는 더 이상 여우의 눈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고 깨달은 것은 의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전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은 믿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집중하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나는 엄마나 이런 일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그것으로 그런 종류의 일을 무서워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과거의 신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점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